자, 오늘은 이제 건축법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건축법을 배울 때 이 사이클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면은 내용을 접근할 때 좀 편리합니다. 토지주가 이제 땅을 사겠죠. 건물을 지을 땅을 계약을 하고 건축에 대한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축 허가 대신에 신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착공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제 시공이라고 하고요. 감리 단계를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무슨 구조 안전 검사도 하고 소방시설 검사 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유지 관리가 끝난 후에 건물의 어떤 수명이 다 하면은 철거를 하고 다시 이런 사이클을 밟겠죠. 이것이 이제 건축법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주택법, 다음에 이어질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준공검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준공검사. 이 세 가지 단어들이 비슷한 그 위치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어들인데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준공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미 배운 그 파트에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사용 승인은 건축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것 문제없이 아실 수 있을 거고 혹시 요거 사용 승인과 사용 검사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려면은 이런 것도 건승 주, 검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준공검사는 적용 대상이 보면 개발행위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물 플러스 기반시설 그걸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때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말하자면 덩치가 크죠. 준공검사가 규모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은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고 이 주택법에서 나오는 사용검사는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의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인과 사용검사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 사용검사가 좀 규모가 큰 거죠. 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계법에서 이 사용승인과 사용검사, 준공검사에 대해서 이미 배웠던 적이 있어요. 두 개 다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이었는지 한번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9페이지였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9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때 개발 행위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거 할 때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요 가로 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돌아와서 그때 설명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준공검사와 건축법의 사용 승인은 이제 같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슷한 성격의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인데 물론 이 준공검사가 훨씬 크지만 이 개발행위 중에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과 사실상 그 내용까지 성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거의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따른 준공검사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아서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이클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칙에 들어가서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용어 정의는 매 파트마다 나오는데 사실상 본문의 내용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죠. 그러나 정확하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바닥에서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해요. 자, 이 문장으로 읽으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좋은데 지상 1층이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하층에 해당되는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층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지하층에 해당되는 전체 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표면까지의 이 길이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길이가. 그런데 이 바닥에서 이 지표면까지의 이 높이가 이 위의 높이보다 더 클 때예요. 그것을 이제 2분의 1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에서 이 지표면 밑으로 가 있는 이 공간이 좀 더 많은 높이 기준으로 좀 더 많을 때 그때 그것을 지하층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지표면 아래에 이 높이가 위의 높이보다 만약에 작다, 위의 높이가 더 크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지상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 이상은 돼야 된다. 지표면 아래 이 공간이 그 높이가 반 이상이 될 때 그것을 지하층이라고 하는데 또 왜 평균 높이라는 개념을 썼냐. 이 밑에 있는 이 공간의 이 높이가 균일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바닥에 상황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경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때 그럴 때 지하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반지하에 산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반지하를 없애려고 하죠.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법적으로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침수 피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으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반지하라고 할 때 가만히 보시면은 창이 지표면 위로 좀 나와 있어요. 완전 깜깜하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주거 형태의 반지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지하가 다 사실은 보면은 그 땅 밑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유리창은 상부에 조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지하층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하층은 나중에 한번 더 반복될 것이지만 층수에 산입되지 않아요. 3층, 4층이라 할 때 그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또 용적률을 계산할 때도 그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 지하층의 그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주요 구조부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첫 글자 따서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 가끔 또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겠죠. 내기, 보, 틀, 바, 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암기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리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똑같이 이 주요 구조부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 순서대로 암기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력벽, 기둥, 보, 틀, 지붕틀, 그 다음에 바, 바닥, 주계단 딱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 중간에 뭐 기라고 해서 사이기둥 이런 거 안 되고요. 본대 뭐 작은 보 이런 거 안 되고 지붕틀이지 뭐 차양 이런 거 안 되고 바닥이지 최하층 바닥 이런 거 안 되고 주계단이지 옥외계단, 피난계단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기, 보틀, 바주라고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라는 개념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파트 베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베란다가 이건데 이게 정확한 이름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고 해야 맞고요. 우리가 말하는 베란다는 이런 구조예요. 어떤 개념인 줄 알겠죠? 옥상 건물의 상층이 이렇게 층을 이룰 때 이런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옥상 광장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쯤에 보면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 테라스는 건축물의 연장선상에서 설치된 이 평평한 구조를 말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 콘크리트 같은 걸로 되어 있죠. 타일, 석재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말하자면 성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면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2층 이상의 돌출된 구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텔의 옥상 테라스 같은 개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데크는 지면 위에 독립적인 구조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해요. 주로 목재나 합성 목재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죠. 이 데크는 지면에 설치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데크를 설치해서 뭐 카페 같은 데는 여기에서도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죠. 바비큐를 하기도 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설계 도서라는 개념은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런 것들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하고, 혹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말 그대로 20m면 굉장히 넓은 거리예요. 그래서 특수하다는 거죠.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 3돌 4,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고층 건축물이 있고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 준초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이게 30층이라고 할 때 30층 이상이거나 혹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고층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4m를 한 층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이면은 120m 이상이 되는 거죠. 30 곱하기 120.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참고로 한 층을 주택법에서는 3m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고층 건축물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있는데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해요. 5, 4, 20에서 200m가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30층 이상이면은 고층이 되는 건데, 고층 건축물이 되는 건데, 고층 건축물에서도 50층 이상일 때는 이거를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이 초고층 건축물 사이에 이 건축물을 준초고층, 초고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준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준초고층이다 라고 해서 준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개념이 나와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말 그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건축물이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16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이 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혹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요거 문종판, 운숙종 일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그때 이제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그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만 해당돼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죠. 화물용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용 시설 같은 거는 운수시설이지만 해당되지 않고요. 숙박시설 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데를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 문종을 판 운숙종, 문종을 팔고 나서 울었죠. 숙종이 울었어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16층에서 5천에 문종을 판 운숙종,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그 문종을 판 운숙종 플러스 의관장하고 교육운동 노인데, 여기는 규모가 좀 작아야 되겠죠. 같은 문종판 운숙종이라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리고 16층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지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5,000제곱미터 미만이겠죠. 그런 건축물 중에 문종판 운숙종 플러스 문종을 팔고 나서 숙종이 대우각성을 해서 위를 관장하고 교육이나 운동도 절제했어요. 교육운동,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아까는 관광 숙박시설이었죠.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덜 꼬이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업무시설, 수련원 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건축법의 맛배기만 좀 보고 다음 시간에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같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